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바람이 불면서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특보는 일주일 만에 해제됐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을 회복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중국과 미세먼지 비상조치 공동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중 인공강우 기술 교류와 함께 조기경보 체계를 본격 운영해서 예보의 정확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5.18 망언 논란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목포 투기 의혹의 손혜원 의원,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 1공장의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인력 2천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공장 폐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큰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대표와 재무 담당자가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을 모두 코인으로 바꿔 잠적했는데 희액만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국과 비상저감 조치, 인공강우 등을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3일 이상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선욱 기자. 네, 황선욱입니다. 네, 그동안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가 의문시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오늘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두 나라가 비상저감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저감 조치를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 공동 실험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는데 올해 예보 전송 방식 등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이 열리고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중 조기경보 체계가 본격 운영되면 2, 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돼서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발 미세먼지 못지않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추가된 조치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서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현재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데 3일 연속 발령될 경우에 정부와 공공부문 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현재 5등급 차량에 국한되어 있는 운행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차량 부제를 자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날림먼지가 많은 공사장에 공사 시간을 추가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날림먼지 저감 의무 공사장은 전국에 3만 6천여 곳이 있는데 3일 연속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공사 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석탄 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발전소 수도 현재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노후 석탄 발전소 2기는 조기 폐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추가 대책을 보면 비상저감 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될 때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는 게 추가되긴 했지만 새롭고 획기적인 내용은 없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죠. 네, 그런데 정작 중국 정부가 중국 책임론을 거듭 부인하면서 한중 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혜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에 중국 외교부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루캉 대변인이 한 말인데요.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한 기자 질문이 나오자 관련 보도를 알지 못한다면서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47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지만 최근 이틀간 베이징에는 미세먼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책임론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 중국과 관련이 없다고 한 루캉 대변인의 주장, 좀 사실과 부합하는 건지요? 네, 어제 하루를 놓고 보면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베이징 공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며칠간 베이징의 대기질을 종합해서 보면은 과장이 좀 심한 편입니다. 베이징에서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스모그 주황색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전인대가 개막한 지난 5일 오전까지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정부 전에도 중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중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부터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서울의 오염물질은 주로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중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한술 더 떠서 중국 탓만 하다가는 한국이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며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지난 겨울 중국의 대기질은 정말 좋아졌습니까? 외부의 시선은 좀 다릅니다. 지난달 로이터 통신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중국 북부 39개 주요 도시의 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년 전보다 1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산업시설 가동 중단 조치를 금지해서 공기질이 악화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그런데도 중국에 이렇게까지 책임론을 부인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중국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6년간을 보면은 중국의 대기질이 많이 개선됐거든요. 중국 정부가 초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한 게 지난 2013년입니다. 당시 베이징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9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스모그와의 전쟁을 줄기차게 벌인 결과 지난해에는 51 마이크로그램으로 내려갔습니다. 43%가 줄어든 셈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희는 노력도 안 하면서 왜 우리 탓만 하느냐 이러는 거죠. 예, 가장 핵심 이렇게 감정 싸움을 벌이다 뭐 한중 공조가 뭐 잘 될까 하는 우려가 뭐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중국에는 양국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조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대류를 타고 이동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더 나아가 일본까지 일종의 호흡 공동체라고 봐야 하거든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나 한중 간 정책 대화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술이나 연구, 정책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희천 특파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연일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초당적 노력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역시 관련 법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자, 정부의 대책은 여론 무마용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과부터 하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어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자,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에게 큰 걱정을 드려서 거듭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등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초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 등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야당과 협의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대중국 조치가 미흡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가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합의했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는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재탕, 삼탕 대책이 아닌 근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지시한 미세먼지 대책은 여론 무마용, 땜질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무능함과 안일함에 분노한다고 말했지만 현 정부 역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법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3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계속해서 멈춰있던 국회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개회식에 이어서 오후부터 교섭단체 정책위 의장들이 회동을 하는 등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미세먼지법과 임세원법 등 무쟁점 법안의 처리는 예상이 되지만 공수처법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본회의 뒤에는 윤리특별위원회도 열리는데요. 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처리가 논의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쯤에 윤리특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모두 21건이 상정되는데요. 이 가운데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의원, 또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 재판 민원 논란을 부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건 등 5건의 처리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바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 오늘 접수된 안건을 상정하고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이 안건들을 넘기는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보통 자문위원회 심사는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여야는 앞서 말씀드린 5건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자문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출장 중에 스트릿바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최규일 의원 징계안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들은 오늘 아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은 역사 쿠데타라며 이들의 징계를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앞에서도 5월 어머니회 등 28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여서 한국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징계 우선 처리는 당에서 잘 대응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하면서 5.18 유공자 문제는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네, 어제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근무 교대를 위해서 집을 드나드는 것 외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한산한 모습인데요. 자, 이 시각 이 전 대통령 자택 앞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대겸 기자. 네,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규 자택에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요. 자, 현장 그 안에서 좀 들리는 소식은 없습니까? 네, 현재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제 뒤로 보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 집 주변은 오전 내내 한산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곳에 새벽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경호처 직원 3명과 경찰이 잠깐 드나든 것 외에는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구속 전까지 지내던 자택은 지상 3층, 지하 1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담벼락이 워낙 높은 데다 창문에는 커튼도 쳐져 있어 내부 분위기도 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취재진 외에는 오전에 별다른 방문자도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오가 넘어서면서 차량 2대가 드나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추가로 의경 1개 소대를 편성해 주변 경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아침 8시쯤에는 아들 이시영 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집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후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은 별달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이웃 주민이 자택을 찾아 전복을 갖고 왔다며 전해달라 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변호인단은 접견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아 이 전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는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과 맹영규 전 행정부 장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마중을 나왔는데요. 차량에 탄 이 전 대통령은 창문을 열고 측근들과 잠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제 저녁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뒤늦게 이곳 자택을 찾았지만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젯밤에는 이 전 대통령의 딸과 손자가 탄 차량이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고 한 시민단체 회원이 이곳 자택 앞에서 석방에 항의하며 밤사이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구속 만기일보다 한 달여 빠르게 풀려난 건데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수감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 보석을 허가하면서 다음 달 8일 구속 만기로 석방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돼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 달 뒤쯤 어차피 석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엄격한 제한을 두는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 기간 동안 주거지가 논현동 사저로 제한되고 외출과 통신을 비롯해 직계열적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김윤옥 여사의 지인이 자택을 찾아올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다음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고 내일 오전 중으로 변호인이 접견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고 2심 재판부가 병보석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항소심에서 앞선 구속기간인 349일을 넘는 실형이 선고되게 되면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네, 조금 전 취재기자가 살펴본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으로 풀려나서 자택에 머문 지 이틀째가 됐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제한하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실효성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예,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자택 구금 수준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짚어주시죠. 네, 조건부터 보면 집인지 구치소인지 헷갈릴 정도로 조건이 많습니다. 우선 외출이 제한되고요. 배우자나 친인척,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고 SNS나 이메일을 통해 접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병원을 갈 때도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병원에 다녀온 전후에 검찰에 상황을 알려야 하기도 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간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재판부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 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도 매일 한 번 이상 이 전 대통령의 외출 제한 상태를 확인하고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즉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 워낙 조건이 엄격하다 보니까 측근 일부는 그냥 기다렸다가 구속 만기일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제한이 붙었다고 해도 구치소만큼은 관리가 잘 안 될 텐데요.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자 이 전 대통령부터 자신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냐고 본 거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법정에서 본인 입으로 조건들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히고 보석을 받아들였는데요. 예를 들어 이재호 전 의원 등 측근들은 구치소에 있을 땐 접견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접견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역시 자택이다 보니 가족 아닌 타인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족 외에 자택에 머무는 가사도우미 같은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고요. 대포폰을 만약에 손에 넣거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과 연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금이 10억 원인데 실제로는 1,000만 원만 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보죠? 네, 어제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내걸면서 10억 원을 보증금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제시했던 보증금 액수보다는 10배가 많은 금액입니다. 절차상 보증금을 납입해야 석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석방 결정 몇 시간 뒤에 금방 구치소를 나왔죠.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10억 원을 단 몇 시간 만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구속 피고인이 보석 보증금을 전부 내기 어려우면 유가증권이나 보증서를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모두 내진 않았고 1%에 해당하는 1,000만 원으로 보증보험을 사서 대신 제출했습니다. 10억 원을 전부 냈을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내면 재판이 끝난 뒤에 전액을 찾아갈 수 있는데 이 전 대통령처럼 보험 증권을 사서 대신 낼 경우 1,000만 원을 보증보험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 있습니다. 결론은 불가능하다고요?
상무심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모두 3번 연장 가능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얼마 전 마지막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다음 달 16일이면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전 대통령과 상황이 비슷해서 박 전 대통령도 보석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크게 3가지 혐의 가운데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이미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해서 인용된다고 해도 확정된 형이 곧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청구와 관련해 움직이는 정황도 현재로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 판결이 모두 나오는 대로 일부 야당의 요구처럼 사면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양희택입니다. 한 투자업체 대표가 매주 3%에 달하는 수익을 주겠다고 꼬드겨서 투자금을 모은 뒤 재무 담당자와 함께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만 전국적으로 1,2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피해액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휴대전화로 찍어서 YTN에 제보한 영상입니다. 사무실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투자업체 대표와 재무 책임자 등이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자 피해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나중에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인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내세운 업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업체 이름은 모두와 크라우드입니다. 업체는 주기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고 많게는 주 4%, 월 16%까지 수익을 장담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입소문 내기 위해 초반에 수익을 나눠준 걸로 보입니다. 수익 수단은 가상화폐 거래였습니다. 이미 채굴된 가상화폐를 저렴한 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핵심인데 종류를 가리지 않고 투자했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액수가 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비대위 측은 피해액이 무려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YTN 취재진도 너무 큰 돈이라 복수의 사람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업체 주요 관계자 역시 빼돌린 금액이 1,200억 원가량 된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본사 통장에 들어있던 투자금을 모두 가상화폐로 바꿔 잠적했습니다. 가상화폐가 해외로 반출하기 쉽고 또 현금을 직접 빼돌리는 것보다 해외에서 현금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내역과 거래자 정보, 예치금과 배당 내역 등이 적힌 하드디스크까지 들고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대표 등을 공항에서 봤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회사는 모든 투자금 입금을 정지했습니다. 또 배당금 지급도 어제부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표를 공항에서 봤다는 진술이 나오는 만큼 업체 대표는 해외로 달아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피해자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악된 내용이 조금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 이제 막 비대위를 구성한 상태인데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보면 대출을 박아 투자금을 마련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일반 대출보다 이자가 높은 카드 대출까지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 자금인데 사기당했다 이런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측은 잠적한 대표 등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큰 고소득 자산가 9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편법으로 증여하면서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보통 이 대형 자산가 하면 대기업 사주 일가를 떠올리는데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조금 다르다고요? 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인 95명은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부동산 재벌,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정기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입니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또 가족과 친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대기업에서 흔히 봐왔던 불공정 행위로 탈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사 대상에 들어간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자녀에게 시가 100억 원의 빌딩을 양도하면서 빌딩이 세워진 토지 임대료를 이전보다 80%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녀가 해외여행 갈 때 법인카드를 여행비로 쓰라고 준 기업 사주도 있었고 법인 자금을 편법으로 빼돌려 부동산을 사고 손주의 미국 유학 비용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 조사 대상 선정에도 이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네, 기존의 재산과 소득,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미술품과 별장 같은 사치성 소유물과 해외 출입국 현황,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그 결과로 선정된 95명의 재산 총합은 12조 6천억 원이고 평균적으로 1,330억 원씩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재벌이 평균 4,360억 원의 보유에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사주는 1,880억 원,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은 평균 270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폭넓게 조사해 탈루 혐의를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7년 이후 대기업과 고소득 사업자 등 4대 분야를 중점 조사해 10조 7천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내려서 벽 한번 잡고 여기 한번 하고 들어가. 나온다. 네, 첫 공판보다 어제 보석으로 석방되는 모습까지 쭉 보셨는데요. 1년 만에 귀가 소식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반짝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법원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어제 보석을 허가했고요. 정치권에서는 다행이다, 특혜다,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이제 동부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 보셨는데요. 어제는 이 보석 허가되는 날이라서 그런지 조금 다른 날에 비해서 좀 건강해 보이는 모습도 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측근인 이재호 의원 일부에서 연결을 해봤는데 실제 어제는 풀려나는 날이기 때문에 표정이 그렇지만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물론 뭐 이재호 전 의원이 인터뷰하는 내용 저도 들었지만 구치소에 있을 때 뭐 멀쩡하게 정치인이 있다가도
감옥에 들어가면은 없는 병도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병보석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상태는 위중하지 않다. 재판부가 그런 점까지 다 고려하지 않았나 싶어서 예. 저는 뭐 그동안에 주장했던 게 상당히 설득력을 잃었던 모습을 어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이 병보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어차피 구속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 나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예.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했을 때도 수면 무호흡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던 거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 있는 저 장면 하나만을 가지고 이전 대통령의 건강을 다 유추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어제 하루는 집에서 잘 주무셨다. 이게 이재호 그 상임고문의 얘기를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이제 병보석으로 보석을 허가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자유로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렇다 보니까 법원이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예. 싶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뭐 이렇게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4월 8일이면은 어찌됐든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난번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구속기한이 만료가 됐을 때 그때 다른 혐의로 또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구속기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추가로 기소할 만한 게 현실적으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또 계속 교체가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 전까지. 네. 그러니까 4월 8일까지 어찌됐든 간에 이전 대통령은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하면 기왕 보석 신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오히려 풀어줬을 때 자유로운 몸이 돼서 증거인멸의 우려나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재판부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번에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걸어서 보석 허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런데 집에 가긴 했는데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 뭐 친족하고 가족 그리고 변호인 이외에는 접견도 안 되고 뭐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이러는 상태인 거잖아요. 접견 금지라는 게 어떤 수준인가 했더니 그 동네 주민이 아침에 이제 전복을 네. 전해드리러 갔더니 이제 이것도 전해드릴 수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일절 만날 수도 없고 통신까지 제한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심지어 오죽하면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택 내에서 매일 1시간 정도씩은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을 정도라고 예. 볼 수 있거든요. 뭐 물론 김은훈 여사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김은훈 여사의 지인이 김은훈 여사를 만나러 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여기서 이전 대통령에게 가택구금에 준하는 상태로서의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함이거든요.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달이 돼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나오게 되면은 활동의 자유로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경우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론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따라서 오히려 이와 같은 재판부의 자택 구금에 해당되는 정도의 강압적인 상태라도 이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재판에서 본인이 원하는 상태로서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통화를 자유롭게 못하고 이런 조치들이요. 이게 이제 옆 사람 전화를 빌려서 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감시가 가능할까 이런 또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 경찰이 일일 보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까지 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계속 그 자택 구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이제 흔적들이 나오게 되면은 엄격하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계율적으로 그러니까 직계만 만날 수 있고 배우자만 만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전하는 것까지 막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근데 그럴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증금을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발됐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예.
그것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까지 막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자, 보석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이게 1심에서 15년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보석금 10억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꽤 높게 산정이 됐는데 나올 때는 보증보험 이용해서 1,000만 원 정도 내고 나왔거든요. 이 보석 보증보험 어떤 거고 처음에 어떤 취지로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많은 자산가일 수는 있겠으나 현금 10억 원을 갑자기 마련한다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뭐 부동산으로 걸려 있는 상황들도 있을 거고요. 따라서 보증보험에 10억 원에 준하는 상당히 수수료인 1,000만 원을 내게 되면은 오히려 그 10억 원에 준하는 내용들을 보증보험이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전 대통령이 만약에 보석으로 나오게 됐을 때 해당됐던 조건들을 어기게 돼서 10억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보증을 쓰게 됐던 보증보험에서 법원으로 10억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억 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0만 원만 내고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1,000만 원에 더하기 10억 원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올 때만 그러면 1,000만 원을 지금 그렇죠. 지금 내고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나왔을 때의 조건을 잘 지키게 되면 10억 원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속에서 1,000만 원만 납부한다라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아닌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자산은 다 묶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다 묶여 있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1심 재판 과정에서 나는 재산이 집 한 채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그 외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증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전 대통령이 내고 그냥 끝나는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석방 보증금을 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조건을 이행하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일단 썼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냈다. 네, 이거는 그냥 쓴 돈인 거죠. 네. 나중에 돌려줄 의무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 뜻인 거고, 그리고 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20일 이내에 감치도 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건이 사실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았었는데 이 전 대통령 지금 1년 정도 된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여야 사당 자,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환영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호학회 평등 원칙에 맞는가 부분, 유사한 상황의 다른 일반 피고인들 역시 그러한 보석 혜택을 누려왔는가, 그건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몸이 많이 편찮았었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눈에는 보석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당사자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한국당에서는 이제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나머지 당들에서는 지금 뭐 특혜다 이런 목소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김병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형이 완전히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 1심이 선고가 돼 있고 2심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들 주장했던 것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갖는 과정 속에서 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반드시 구속 재판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계속 다퉈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안타까움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바른미래당의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돼서 1심에서 선고된 내용들이 모두 형이 확정된 것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라고 지인으로 새롭게 출석시킨 경우가 김백준 전 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있지 않습니까? 현재 증인 출석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2심에서 이들의 증언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어제 저희 이제 변호사 한 분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을 경우에 보석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건의 형사소송법 내용을 보면은 10년 이상 실형이 선고됐을 때는 보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또 풀어주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 측 인사
만났는데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4월 8일 날 어차피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예. 높다. 왜냐하면은 더 붙잡아둘 명분도 없고 또 재판부가 바뀌어서 지금 재판을 한 번도 2심 재판이 안 된 상황인데 그 전까지 재판 끝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석 신청을 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4월 8일 풀어주는데 뭐하러 보석 신청을 내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될 텐데. 예, 그게 예.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하는 말이 보석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입증해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야권에서 비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이 이런 상징성을 노리고 있는 걸 재판부가 어찌됐든 간에 받아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로는 방금 전에 이제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보석 제도가 사실 판사의 그 결정에 모든 게 달려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법원에서 보석 허가율이 한 33%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구속 영장 심사하는 것에 준해서 보석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신청을 받아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 받아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석 허가 조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기 예. 때문에 이게 명확한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도 거기에 준해서 볼 때 지나치게 관대하게 보석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 예. 이게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측근은 이재호 전 의원은 하루라도 건강 관리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는 아까 하셨습니다만은 측근 다른 분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게 보석 석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무죄 가능성 네, 어떤 무게를 얘기가 될 수 있고.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석을 측근들 쪽에서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자, 이 전 대통령이 이제 나왔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얘기도 지금 보석 석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홍 전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데 이건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좀 안 된다면서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기간이 다 만료가 되고 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으로 나오긴 했으나 구속 기간 만료가 되면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보석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형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 바로 지금 이 공천 국정농단 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지금 수감이 돼 있고요. 네. 공천 개입 혐의 이 징역 2년은 확정 판결이 난 거죠? 그렇죠. 저기에 예. 바로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나올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이라고 완전히 평이하게 다른 예. 상황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라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예. 상당수 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재판이 완전히 다 끝나서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야 대통령이 사면 논의가 될 수 있는 터라 예. 지금은 보석으로 나올 수도 사면으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좀 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인사들 뭐 그리고 친박계에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당장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을 다 알고 하는 얘기일 네, 것이다. 이런 상황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왜 지금 사면 얘기를 자꾸 꺼내느냐. 이렇게 여론들을 계속 꺼내면서 그런 가능성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예. 그래야 그 여론의 압박이 언젠간 정치적 이슈가 되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점도 좀 유념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혹시 보석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더라도 이미 확정 판결에 대해서 바로 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사면도 현실적으로 지금은 또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재판이 빨리 끝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면을 논의해보는 이런 뭐 방법만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그 사면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두가 과거 자신의 잘못들을 어느 정도 시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곤란하고 어려운 위치에 처해져 있는 게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모든 혐의들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때는 재판을 보이콧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죄가 없다라는 주장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공이 사실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가고 있는 터라 일각에서는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적인 사면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보수가 또 분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카드까지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현실적인 상황으로 총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면 카드를 꺼내기에는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현실적으로도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원합의체가 이것이 그 사건을 뭐 심리하고 결정을 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전에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사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네. 저는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다음 주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증인들 안 나오면 이제 강제로 불러낸다고 합니다.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에 상정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 이 문제를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혁신의 깃발을 더욱 높이 올리고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5.18) 문제가 아마 우리 황교안 대표님과 최고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원래 얘기하고 하고자 했던 5.18에 왜 이렇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유공자가 되고 있느냐.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나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자유 확보한 입장이 좀 필요하다. 세상의 역사가 단 한순간에 변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의 흥겨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짜놓은 플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나쁜 이미지, 외국인 정당, 수구 정당, 낡은 정당이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는 5.18에 왔습니다. 어천마소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빨리 제대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분도 계셨고 동시에 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대립되는 의견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지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유공자 따져보자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지금 뭐 읍참 마숙해야 된다. 지금 당 대표를 앞에 두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 봤거든요. 네. 최고중진 연석회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중진 의원인 홍문정 의원이 5.18 망언했던 당사자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건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강경한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고위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거뒀던 인물이 조경태 의원입니다.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변해야 산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는 시금석이 되는 첫 번째 잣대가 5.18 망언을 했던 의원에 대한 징계 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당의 유일위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지도부 체제에서 과거처럼 유일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이 유일위원회를 어떻게 다시 재가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한국당과 전혀 무관한 상태로서 이 징계안은 국회로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처리 날짜가 이제 예. 오늘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윤리위 징계가 정리가 되게 되면 결국 시간과 절차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되게 됐던데요. 만약 그 과정에서도 한국당이 이 모든 것들을 회피하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통합적인 메시지의 황교안 대표의 언급들이 좀 설득력 있게 전해졌을지 모르겠으나 지금부터는 이쪽인지 저쪽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심이 황교안 대표에게 공은 분명히 돌아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국회 윤리위 전에 이제 한국당에서 먼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좀 모양새가 좋아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종명 의원 최종 표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리위원장은 사퇴해버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침대 징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에서 좀 이번 문제가 좀 멀어지고 좀 기억에서 좀 없어질 가물가물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 벌기다. 예.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 때 김진태 의원이 한 20% 정도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내부 구성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확고한 지지층이라고 하는 층을 외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징계를 저는 뭐 윤리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서 또 앉히는 과정도 시간을 뭐 몇 달 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다시 징계 심사하는 과정은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뭐 만약에 뭐 윤리 문제에 대해서 윤리특위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갔다 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역시 몇 달 걸릴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시간이 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이제 이거 하나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뭐 무슨 프레임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프레임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5.18이라고 하는 뭐 역사에 있어서 퇴보했다고 하는 뭐 정치 공세나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이 한 발언이 있잖아요. 5.18 유공자를 무슨 괴물 집단이라고 하고 세금 축내는 사람들로 이렇게 지칭했던 당사자가 자꾸 최고위원회에서 저렇게 얘기하면요. 자꾸 여론의 기름에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차라리 얘기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뭐 시금석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좀 개혁 보수의 길이나 아니면 중도 보수의 확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하게 자꾸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단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더 태극기 부대 쪽으로 우클릭하느냐 아니면 개혁 보수와 통합을 하느냐 이런 정체성하고도 관련된 문제라서 황교안 전 지금 대표죠.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평론가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이 문제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대여 투쟁을 강하게 하는 게 아마 황교안 체제가 바라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결국 내년 총선까지 계속 꼬리표로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문제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는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 아래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을 좀 묵인하면서 왔던 상황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됐을 경우 지지율 한국당 30% 정도까지 달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지만 그 지지율을 내년도 총선에서 수도권의 승리를 가능할 수 있게 하냐라고 하면은 오세훈 전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외쳤던 중도로서의 확장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결국 한국당의 보수 통합의 마지막 최고 활용 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바깥으로 나가 있던 유승민 의원에 대한 통합 그리고 지금은 무소속으로 있는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와의 통합 등에 대한 이런 중도 통합 등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분명히 보여줘야 할 신호탄들이 있는 터라 아마도 황교안 체제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망원 3인방의 징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뭐 한국당에 입당하면서부터 황교안 대표는 뭐 통합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을 만났는데 굉장히 격하게 반가워하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두 사람이 사제지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사법시험 붙으면은 사법연수원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시절에, 그러니까 연수생 시절에 그때 교수였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그 인원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서로 간의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또 뭐 술도 같이 마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또 사제지간이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격하게 뭐 반가워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뭐 아이고 하면서 가가지고 손을 잡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꼭 사제지간이라서만 이렇게 반가웠을까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몸은 바른미래당에 소속이 돼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와 갈등을 빚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는 보수의 여전사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굉장히 거친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년도 한국당의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사실은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네. 일단 손학규 대표를 만났을 자리에서도 더 이상 통합 얘기는 제발 좀 꺼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지만 바른미래당 안에서 한국당과의 통합을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저는 단연코 이현주 의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현주 의원이 황교안 대표와의 개인적인 사적 인연을 강조하는 것이 사적 인연을 떠나서 결국은 한국당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이건 뭐 비단 이현주 의원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바른정당에서 소속돼 있던 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당으로 넘어가는지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터라 앞으로 좀 지켜보고 주목할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보수 쪽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면서 유튜브 그 방송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수 유튜버의 대표 주자인 홍준표 전 대표 최근 선관위가 낸 결론에 불평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차윤주 앵커의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되고 홍준표 전 대표는 안 되는 것. 바로 유튜브 방송 도중에 실시간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슈퍼챗 기능입니다. 얼마 전에 선관위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낼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고했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정치활동을 하는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는 불법, 정치인이 아닌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는 오케이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두 사람이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편파적인 압력으로 홍카콜라 운영자가 어제부로 비정치인으로 바뀌었다면서 나는 단돈 1원도 안 받았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괴벨스 정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일에도 이 문제를 놓고 한 차례 논쟁을 벌였죠. 억울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끌어들이지는 마시고 알릴레오를 끌어들이지는 마시고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형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제가 해당이 되니까요.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한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면서 이기붕 자유당 말기 현상이라고 비난했죠.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군사정권 때는 사법고시 공부하고 검사하셨어요. 그때보다 더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후한무치한 말씀 아닌가요? 네. 별도의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좀 설전을 분명히 벌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 정치인의 모금 활동, 선관위의 판단 기준을 보면 일단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냐 아니냐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그냥 일반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거나 곧 출마할 사람,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예, 조금 좀 애매한 측면은 있는데요.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정계에 다시 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양심이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렇기는 물론 이제 그런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당시에 그걸 뭐 국민을 기망했다거나 이런 이제 정치적 책임에 관한 문제라든가 법률적인 책임도 사실은 뭐 질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또 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일종의 정치자금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는데 정치에 특히 이제 선거에 나갈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정치 좀 하고 있기도 하고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에 뭐 출마 선언까지도 했고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당대표 선거에도 지난번에 출마하셨다. 물론 나중에 그렇죠.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설득력 있는 논리는 지난번에 고 노회찬 의원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원외 인사들, 예. 원외 인사들은 정치 자금을 합법적으로 거둘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출구를 뚫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원외 인사 아닙니까? 원외 인사로서 차기에 이제 뭐 대권 도전이든 아니면은 뭐 총선에 나가든 간에 본인이 어떻게든 정치 활동이나 정치 자금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광고 말고 후원금을 별도로 걷고 또 그게 일종의 세력화를 하는 방법일 텐데 그런 게 이제 차단돼서 저렇게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 전 대표가 억울하긴 할 거다. 그런데 나는 정치 정말 안 할 거니까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내린 걸 보면 광고는 되는 거고요. 네. 이 슈퍼챗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튜브 시청자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후원금을 모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결론이 지금 난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 모금 활동이 안 된다는 거죠. 실시간 모금 활동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흥행하게 돼서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광고 수익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정치인이건 비정치인이건 경제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 자유로운 권리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의 노동의 대가가 있지 않는데 누군가로부터 정해지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법이 허용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에서 슈퍼챗이라는 기능으로 정치자금의 우회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게 선관위 지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지적인데 문제는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 둘 중에 누가 정치인이고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타나겠죠. 유시민 이사장이 진짜로 대권에 출마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실제로 여러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여전히 유시민 이사장을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놓고 여론조사를 돌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시민 이사장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절대로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언젠가 지지층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떠밀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선관위가 끼어들고 홍준표 전 대표랑 비교하면서 출마 여부를 자꾸 거론되는 것 자체가 유시민 이사장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논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상황은 선관위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재보선도 치러야 되고 내년 총선도 있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유튜브 방송하는 그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건건히 선관위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 요즘 뭐 대세고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방송하는가 보면은 아, 저 사람 선거 나갈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모습을 보면은 선거에 나갈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계에서 자기는 떠났고 그리고 대선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진심에 가까운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은 외부에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출마를 하라고 하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자기 다짐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상황이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거에 나가거나 아니면 선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에 있어서 진심이 맞다면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 후원금을 우회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시민 작가 지금 다짐을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다 하셨는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가 생물이니까요.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극심한 미세먼지는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 정기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환경부, 기상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강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중국하고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장관 회의가 있었고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교부가 정기적으로
대화의 채널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 환경 공동회의를 저희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장관회의를 지원을 하고 있고 장관회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환경부 또 기상청 등과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3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 공공차량을 전면 운행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국외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 강우 실험을 추진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주일가량 이어졌던 서울의 초미세먼지 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가 해소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단 캐스터. 네, 상암동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봐도 어제보다는 좀 맑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 하늘색이 잿빛색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하늘이 바로 제 색깔을 되찾았습니다. 또 이렇게 이따금씩 바람까지 불어오면서 미세먼지를 밀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북동풍이 불어 들어오면서 북쪽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간당 34 마이크로그램, 강원도는 33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을 했는데요. 다만 충청과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 이남지방에는 미세먼지 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차 북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오후부터는 전국의 대기질이 양호해지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수도권과 충청, 광주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다만 서울은 대기질이 회복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 일부 저감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오후 동안 그 밖의 시도에서도 저감 조치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 내리던 비난우는 모두 그쳤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은 내린 눈이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동해안은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포근합니다. 서울과 대전이 12도, 대구와 광주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최장 신기록을 세운 이번 미세먼지 드디어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를 또 한 번 씻겨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다연입니다. 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통해 약속을 어긴 거냐?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I would be very, very disappointed in Chairman Kim, and I don't think I will be, but we'll see what happens. We'll take a look. 다만 사실 여부를 알기에는 이르다며 성급한 판단은 자제했습니다. It's too early to see, but we have to solve a problem. We have a very nasty problem there. We have to solve a problem. The relationship is good. 국무부는 동창리 움직임과 관련해 북미 두 정상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김 위원장이 한 약속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실패 이후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정확한 사실 파악 전까지 신중히 대응하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단은 북한의 신뢰를 보내며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He said the testing will not start. He said that he's not going to do testing of rockets or missiles or anything having to do with nuclear. 미 조야도 파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도발로 볼 수 있다며 비핵화 협상에서 불길한 징후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 없이 북한의 움직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의 도발 중단 신호이냐 협상 전략이냐 분석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북미가 주고받을 공에 따라 긴장과 대화 그 어느 국면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정상 가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 물자 운송용 차량의 활동이 포착된다고도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회 정보위 여야 의원들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며 현재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는 없다고 밝혔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 위기에 놓인 뒤에 북한이 막판에 분주히 움직였지만 이미 돌아선 미국의 마음을 되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황급히 전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CNN 방송이 미국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하노이 회담의 뒷얘기를 다룬 모욕과 마지막 시도라는 인터넷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회담 이틀째 날 합의가 무산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을 떠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미 대표단에 황급히 전달했습니다. 북미 양측이 줄다리기를 해왔던 영변 핵시설과 관련한 공동의 정의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변이었지만 이 답변이 미국 측 입장과 일치하는지는 불명확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다시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최선희 부상이 서둘러 돌아가 핵시설 모두를 포함한다는 김 위원장의 대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표단은 전혀 감명을 받지 않았고 협상 재개도 원하지 않았으며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를 떠났습니다. CNN은 또 정상회담 하루 전날 하노이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막바지 조율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길 희망했으나 외면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차례 사전 실무 협상에도 불구하고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협상 의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미국 측 상대방을 바람맞힌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정상회담 하루 전에 이 같은 모욕은 걱정스러웠고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승리가 아닐 것이라는 예고였다고 CNN은 진단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최근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매체는 회담 결렬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고 북한 당국은 정보 확산을 막으려고 주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이어 회담이 실패했다는 소식은 중국을 오가는 무역업자 등을 통해서 북한 내부로 유입돼 신의주 등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파문, 동영상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당시 해소되지 못했던 그 의혹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돌아보죠. 한 언론 매체에서 이제 그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한 건설업자가 강원도에 있는 한 별장에 당시에 춘천지검장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2007년, 2008년 그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김학의 고 의혹이 불거질 때는 네. 법무부 장관이었지만요. 그래서 거기서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불거 나왔어요. 2013년에.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성접대 받은 사실이 성접대가 받은 게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이거 뇌물죄로도 의유를 할 수 있는데 2013년이었으면은 그때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뇌물죄로는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본 게 이제 특수강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동원됐던 여성들이 나는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나에게 마약을 먹여서 한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당시 검찰은 동영상까지 확보했지만 영상 속에 나온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다음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직접 나서서 김 전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학의도 오고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윤준천 말고 또 다른 어른들이 있으니까 다른 어른들도 윤준천 같이 할 거라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입에만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필름같이 이렇게 영상이 뚝뚝 끊겨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그 남자한테 당한 거는 그 필름 끊기는 와중에 기억은 나세요? 네, 그 사람이 맞아요.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두 사람이 뭘 했는지 중간중간 다 기억이 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결정했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디지털 증거 3만 건을 보내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또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내지 않은 일부 파일은 윤 씨 자녀의 노트북에서 나온 파일로 혐의와 관련이 없어서 규정에 따라 폐기했고 이 압수물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돌려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분석에 들어있는데 속지 않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석해서 확인해서 혐의와 관련 없는 걸 한 거예요. 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다 검사가 지휘한 거고. 검찰과 경찰의 충돌과 상관없이 당시 수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요. 추가 의혹들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과거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박관천 전 경정을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 임명에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임명할 때의 당시 상황 다시 보시죠. 법무부 차관 김학의 57세 서울 현 대전고검장 전 대검 광주고검장 박 전 경정은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에 이미 별장 성접대 의혹이 의심되는 동영상 존재를 파악했고 이를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했는데 그 배경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이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를 조사하려 했지만 최 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조사 과정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데요. 만약 당시 부실 수사의 증거가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동영상 속 인물과 성접대 사건의 실체도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보석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석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달 8일로 예정됐던 구속 만기일보다 한 달 앞서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관심은 자연스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심 재판 중 구속기간이 3번 모두 연장됐습니다. 다음 달 16일이면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겉으로 보면 이 전 대통령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박 전 대통령도 보석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 이 가운데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즉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해 인용된다 해도 확정된 형이 곧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무의미해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는 만큼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야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풀려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형이 이미 확정돼 수영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확정 판결이 모두 나오는 대로 일부 야당의 요구처럼 사면을 기대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해 말 전남 여수에 있는 섬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경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계획적으로 벌인 짓으로 보고 남편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가 탄 차를 일부러 바다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12월 31일입니다. 남편 50살 박모 씨 부부가 전남 여수에 있는 섬을 찾았는데요. 밤 10시쯤 선착장에서 박 씨 차량이 선착장 경사로를 미끄러져 이 바다로 빠집니다. 당시 차 안에는 아내 47살 김모 씨가 타고 있었는데요. 직접 김 씨가 119에 신고까지 했지만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사건은 단순 해상 추락 사고로 끝날 뻔했는데요. 주변에 설치된 CCTV가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줬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는 여유롭게 현장을 빠져나오는 남편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남편은 해돋이를 보러 왔다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차가 바다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구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바다에서 꺼내보니까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 있었습니다. 또 기어는 중립 상태였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차량 뒤쪽 창문을 7cm 정도 내려놓은 게 이 남편이 일부러 차가 빨리 이 바다에 잠기게 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자, 여러 정황이 남편의 행적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남편 박 씨, 아내를 살해한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피해자 박 씨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씨 부부는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3주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직전 2달여 사이에 아내에게 보험 5개를 들게 했는데요. 혼인신고 뒤에 보험 수익자를 남편으로 변경했습니다. 해경이 확인해보니 아내 김 씨가 사고로 숨질 경우 남편 박 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최대 17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경은 남편 박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이 수상하게 여기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사건 일주일 전에는 남편이 미리 섬에 들어와서 범행 장소를 답사한 점입니다. 해경은 살인 혐의와 차량 매몰 혐의를 적용해서 박 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운 것과 관련해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오늘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본위원회를 오는 11일에 다시 개최하기 위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격차와 불평등 해소 등 시대적 과제 해소를 위해서 참여 주체들과 함께 계속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 본위원회를 열어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등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서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쏠리던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이 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대출 억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 현재 규정에 경기대응 완충 자본을 추가로 도입해서 2.5%를 더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풍선에 환각물질을 넣어서 흡입하는 해피벌룬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단속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종 마약류의 일종인 해피발룬은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가수 승리가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해피발룬을 흡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버닝썬 직원들이 해피발룬을 흡입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3년 전부터 강남의 클럽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피발룬은 의료용 마취제인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뒤 들이마시는 건데 환각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마시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져 숨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지만 마약류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의 원료로도 유통돼 적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유통되고 있는 아산화질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흡입이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빠르게 퍼지는 해피발룬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 우편 그런 택배를 통해서 쉽게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의 단속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수사 기간 위주라든지 정부 위주로 단속만 해서는 이것을 다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해피발룬을 흡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피발룬이 정식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죄책감과 위험성을 덜 느낄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계도 활동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유착 의혹 등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이 강남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관 등을 상대로 특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개월 동안 강남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 감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감찰관들은 강남경찰서 소속 압구정파출소에 상주하며 강남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위주로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을 동원한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미국이 주요 표적으로 삼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도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유세 때도 미 행정부의 수장이 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내세운 게 바로 관세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가장 효과적 무기로 과시했을 정도입니다. Therefore, we recently imposed tariffs on $250 billion of Chinese goods, and now our Treasury is receiving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그러나 이 같은 관세 폭탄은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지 적자는 6,210억 달러, 약 701조 1,090억 원, 2017년보다 12.4% 늘어난 것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더욱이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상품 수지 적자는 8,913억 달러, 약 1,006조 원으로 역대 최악입니다. 중국과의 상품 수지 적자도 전년보다 11.6% 늘어난 4,192억 달러로 이 역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무역 수지 적자도 전달보다 19% 늘어난 598억 달러로 집계돼 2008년 10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가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해외 상품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면서 무역 적자 확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불러와 미국의 구매력이 높아진 것도 무역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훼손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실적 부진으로 베이징 1공장의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내 인력 약 2,000명을 구조조정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는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중국 베이징 1공장의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1공장의 가동 중단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의 중국 내 합작법인인 베이징 현대는 또
인력 구조 조정을 실시해 현재 약 2,000명의 퇴직과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100만 대 이상을 생산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여파로 2017년 생산 판매량이 82만 대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79만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누적 도매 판매는 7만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 급감하는 등 중국 시장의 부진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중국에 5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 규모는 165만 대에 달합니다.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중국 공장들의 가동률 부진과 설비 과잉이 심각해지자 현대차가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중국 내 설비가 과잉 상태인 만큼 가동 중단에 이어 공장 폐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김 양식장에서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해온 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무기산을 몰래 사용하고 유통한 4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불법 무기산이란 염화수소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장기간 많은 양을 복용하면 피부 질환 등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양식업자들은 합법적인 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 무기산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불리한 정보를 연휴 전날 등에 슬그머니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은 명단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올빼미 공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내용을 다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말 증시 폐장 전이나 연휴 전처럼 투자자의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상장사가 불리한 내용을 슬쩍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항공사 객실 승무원 직무를 가르치는 학과에 남성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한 전문대학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특별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대학 측은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특수성과 취업률을 고려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별이 특별 전형에서 따져야 할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로 볼 수 없으며 취업률이 차별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사상 첫 여성 솔로 영화인 캡틴 마블이 개봉 첫날 극장가를 싹쓸이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기준으로 캡틴 마블은 개봉일인 어제 46만 1천여 명을 불러 모으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주연인 브리 라슨이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페미니즘 영화라고 언급하면서 이른바 페미니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탓에 실내 오염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는 이제 필수품이 됐죠. 하지만 워낙 제품이 다양해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매 전에 무엇을 살펴봐야 할지 박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탓에 주부 박혜림 씨는 요즘 아이와 함께 집 안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뿌연 바깥 공기의 환기조차 힘든 요즘, 걱정스러운 마음에 거실은 물론 아이 방까지 공기청정기를 들였습니다.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이 호흡기가 어른보다 많이 약한데 요새는 뭐 공기청정기를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고민이 아니고 일단 필수인데 어떤 제품을 사야 하냐, 몇 개를 사야 하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성능은 대체로 우수한 편이지만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터의 성능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데 미세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13등급 이상의 헤파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품 설명서에 명시된 필터 교체 주기도 지켜야 합니다. 필터를 할 수 있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H13 등급 헤파 필터 탑재된 상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포장 겉면에 공기청정기 협회의 CA나 한국표준협회의 KS 인증 마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사용 면적을 확인하고 정화할 공간보다 1.3에서 1.5배 정도 용량이 큰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넓은 공간에는 큰 제품 한 대보다 작은 제품 여러 대를 들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라고도 불리는 고로쇠 나무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올해에는 양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 얼음골 인근 가지산 해발 600m 능선.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고로쇠 군락지가 보입니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 나무에는 구멍을 뚫고 관을 꽂아뒀습니다. 여러 개의 관이 모이는 큰 통을 열어보니 고로쇠물이 꽤 모였습니다. 600에서 700 정도 되는 고지대라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예로부터 이곳이 당도가 높고 고로쇠물을 유명한 곳입니다. 지리산 자락에서도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미리 나무에 꽂아둔 관에 연결된 통을 일일이 확인하며 천연약수 고로쇠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지 않아 평년보다 양이 적은 편입니다. 밤에는 뭐 영하 3도 밑으로 떨어지고 네. 낮에는 한 영상 10도 이상은 올라가야 기온 편차가 있어야 수액이 채취가 되는데 네. 지금 뭐 전혀 그런 날씨가 뭐 안 되고 있어요. 산자락에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뜨끈한 방에 둘러앉아 마시는 게 제격. 술 대신 몸에 좋은 물을 함께 마시며 정을 나눕니다. 얼음골 고로쇠 최고! 고로쇠는 뼈에 좋은 물이라는 뜻으로 골리수라고도 불립니다. 또 혈압을 낮추고 위장병과 신경통, 변비 등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보통 1월 말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YTN 박종영입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첫 영화 도전작이 다음 달에 공개됩니다. 넷플릭스는 임필성, 이경미, 김종관, 전고은 감독이 아이유를 각기 다른 시선으로 풀어낸 단편 영화 묶음 페르소나를 4월 초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소나는 감독 자신의 분신이자 특정한 상징을 표현하는 배우를 뜻하는 말로 이 영화에서는 내 감독이 읽어낸 아이유의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뉴의 기적,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극적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1차전 홈 경기를 0대2로 패하고도 8강에 진출한 첫 사례로 역사를 다시 썼는데요. 극적인 경기 잠시 뒤에 스포츠부 기자와 정리합니다.